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기능사 필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공통 부분의 요약 그 1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조리기능사 전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전체 영상을 시청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매실이나 살구씨에 존재하는 독성은 그랬습니다. 미숙한 매실을 우리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청매 그랬죠? 푸른 매실, 덜 익은 매실이죠. 이 청매에 들어있는 것은 아미그달린이죠. 아미그달린. 그래서 전에 심청아 할 때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뜬 청아 이렇게 한번 외운 적이 있었죠. 청매실, 덜 익은 매실은 아미그달린, 그래서 청아, 미숙한 매실이나 살구씨에 들어있는 독성은 아미그달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 보존료의 목적은 뭡니까?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입니다. 보존료는 세균이나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방부제죠. 네, 이건 살균작용보다는 실제로 살균제를 쓰면 큰일 나겠죠. 예, 부패 미생물에 대해서 정균작용, 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정균작용 또는 효소의 발효 억제작용 이런 것을 해서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보존료 또는 방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납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중독이 일어나면 증상이 빈혈, 조혈장애죠. 예, 피를 제대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혈장애가 와서 빈혈이 일어나고 소화기 장애로서 복통이 일어나고 언어장애가 오고 운동마비 등의 증상이 일어납니다. 납중독 그러면 빈혈과 소화기 계통의 복통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패취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을 부패취라고 그러죠.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서 식품이 나타내는 특유의 냄새, 썩는 냄새죠. 부패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단백질이 분해되어 악취가 나고 유해한 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으로서 부패치의 원인 물질,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죠. 인돌, 황화수소, 페놀유, 암모니아, 아민유 이런 것들이 부패 원인 물질입니다. 인돌, 황화수소, 페놀유, 암모니아, 아민유 이러한 것들이 부패치의 원인 물질입니다. 다음은 포도상구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죠. 가장 많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상구균입니다. 화농성 질환, 즉 곱는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다쳤다든가 해가지고 손가락에 상처가 나신 분들, 이게 화농성 질환이 일어나죠. 염증이. 이런 분들이 음식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있는 포도상구균이 만든 음식에서 독소를 내뿜게 되죠.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상구균을 앓고 있는 즉 손가락이나 이런 것을 베인 조리사는 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낫기까지는. 포도상구균 자체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7, 80도의 열에서 30분도 안 가죠. 10분이면 다 죽어요. 문제는 포도상구균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음식에 독소를 뿜어 놓은 거, 이 독소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상구균, 화농성 질환을 앓는 사람, 즉 손가락이 베었거나 상처가 나신 분들, 곱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조리를 하게 되면 그가 만든 음식물 속에 부패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독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이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첫째, 사용 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많이 써야 한다면 잘못된 거죠. 식품 첨가물은 적은 양만 써도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성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니까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그리고 값이 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식품 첨가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다음은 조리법에서 습열조리법과 건열조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열조리법은 물을 매개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가열하는 방법으로 끓이기, 데치기, 찌기 다 물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국, 찌개, 전골, 조림 같은 것이죠. 건열조리법은요. 물을 이용하지 않고 굽는 거예요. 석쇠나 금속망을 통해서 불 위에서 직접 굽거나 또는 오븐에서 건열로 빵이나 과자, 육류 등을 익히는 것,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건열조리법입니다. 다음, 집단 급식조 중에서 우수업소,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습니다. 세 가지 알아두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도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장의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재질이어야 합니다. 물에 잘 젖지 않고, 그렇죠. 물을 투과하지 않아야겠죠. 내수성 재질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트리메탈아민과 피페리딘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페리딘, 트리메탈아민. 트리메탈아민은 바다 생선, 해수어의 비린내가 나는 물질이고 담수어, 민물고기의 비린내 나는 물질은 피페리딘입니다. 알아둘 거 트리메탈아민은 해수어, 바닷고기의 비린내 나는 특성의 원인 물질이고 담수어, 민물고기의 비린내 나는 특징의 원인 물질은 피페리딘입니다. 트리메탈아민이 얼마나 섞였느냐의 함량과 비례하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많이 씻으면 또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선의 몸에 산화형 트리메탈아민 옥사이드로 보관되었던 것이 물고기가 죽으면 트리메탈아민이 환원되면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글루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리나 호밀, 밀 등의 끈끈한 성질, 빵이나 국수를 제조할 때 반죽이 끈끈하게 되는 것은 이 글루텐 때문이에요. 이 물질 때문에 이 끈기를 이용해서 효모가 만든 탄산가스를 가두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빵이 부풀게 되는 것이에요. 국수를 길이를 늘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글루텐은 끈끈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으로 나뉘게 되죠. 박력분은요, 끈끈한 정도가 약한 것이에요. 중력분은 중간이고 강력분은 끈끈한 정도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박력분은 쿠키를 만드는 데 쓴다든가 중력분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데 쓰는 것들이 중력분이고 강력분은요, 국수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다음은 식품의 일반 성분하고 특수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성분은 유기질, 무기질, 유기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이고 무기질에는 칼슘, 인, 철 등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일반 성질이에요. 근데 특수 성분은 뭐예요? 그 식품의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 효소, 향, 독특한 향 이런 것들은 특수 성분이에요. 특수 성분을 기억해 두세요. 그 식품의 색깔, 맛, 냄새, 효소, 향. 일반 성분은요. 유기질, 무기질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주로 이런 영양소 그 다음에 이 영양소를 돕는 칼슘, 인, 철 이런 것들은 일반 성분이고 색깔, 맛, 냄새, 효소, 향 등에 관계되는 건 특수 성분입니다. 다음은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을 알아봅니다. 효소적 갈변이라는 것은 효소가 관여하는 식품의 갈변이에요. 갈변이라는 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효소를 불활성시키는 거, 억제시키는 거, 블렌칭이죠. 덮근다 또는 데친다라고 말하죠. 70도씨 이상에서 덮끄는 거. 이렇게 되면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 즉 효소 작용을 더디게 제어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효소적 갈변은
간장게장 등의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변. 얼른 보면 이게 효소적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갈변 현상 자체는 간장이나 또는 게장 등의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변은 비효소적 갈변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질은 주로 아민류나 카보닐 화합물이고 아스코브산에 의해서 갈변도 비효소적 갈변이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나 농축물 등의 비효소적 갈변, 이게 아스코브산의 갈변에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효소적 갈변은 효소적 갈변의 불활성화 요소, 브랜칭한다, 즉 더 끈다라는 말.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은 이러한 것들, 간장이나 게장 등의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변, 이것도 비효소적 갈변이고, 기질은 주로 아민류나 카보닐 화합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스코브산에 의한 갈변도 비효소적 갈변인데, 이건 주로 뭡니까? 주스나 농축물 등의 비효소적 갈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세인이 나오면, 이 카세인은 라틴어 카세우스라는 말, 이게 치즈라는 말과 거의 동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세인은 이 카세우스라는 치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럼 카세인이 나오면 치즈를 떠올리시면 돼요. 카세인은 인단백질의 한 종류, 포유류의 저지에서 널리 발견된다. 소의 우유 단백질에는 80%의 카세인이 들어있어요. 80%가 카세인이란 말이죠. 사람의 모유에도 20에서 45% 정도의 카세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우유에, 즉 80%가 카세인인 우유에 효소를 작용시켜봐요. 레닌이나 또는 젖산균이나 효소를 작용시키면 이 카세인이 지방과 함께 응고가 돼요. 굳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커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세균이나 곰팡이 등으로 숙성을 시켜요. 곰팡이 등으로. 그러면 그게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이런 효소, 레닌이나 젖산균이라는 효소를 첨가해주면 굳어진다. 카세인과 지방이 응고된다. 이것이 바로 치즈입니다. 이 치즈를 곰팡이적으로 숙성시키면 우리가 먹는 치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세인이 나오면 치즈를 연관시켜 두십시오. 다음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용도를 보겠습니다. 복부살은 베이컨으로 쓰입니다. 볼기 부위는 햄이나 구이용으로 쓰입니다. 어깨살은 스테이크용의 살코기로 쓰입니다. 다리살은 구이나 찜용으로 쓰입니다. 자, 복부살이 베이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환원당과 비환원당을 봅니다. 먼저 환원당이랑은 펠링 용액, 즉 황산구리 알칼리 용액을 환원해서 이산화구리를 만드는 당을 말하는데, 포도당, 과당, 메가당, 젖당을 유당이라고 하죠. 갈락토스, 이런 건 다 환원당입니다. 즉 설탕을 제외한 단당류와 이당류는 모두 환원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환원당, 비환원당이 정말 중요한 것은 비환원당에 환원되지 않는 당이죠. 설탕이 있다. 설탕과 전분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비환원당에 설탕이 나온다. 그래서 비환원당에는 설탕이 있다. 이것만 확실히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다음은 해초류를 봅니다. 해초류는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가 있는데 홍조류에는 김과 우뭇가사리가 있습니다. 우뭇가사리가 붓다는 건 다 아시겠죠? 근데 김은 얼른 보면 검죠. 근데 이걸 물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붓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홍조류예요. 김은 말려서 색깔이 검은색으로 보일 뿐이지 물에 들어가서 풀어보시면 바로 붉은색이 나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김이 홍조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녹조류에 청각과 파래가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갈조류에는 미역과 다시마와 톳이 있다. 미역 다시마는 많이 아시는데 이 톳이 갈조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홍조류에 김이 있다는 거,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수용성 비타민을 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 이게 수용성이에요. 많은 경우에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잉 섭취를 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과잉 섭취는 좀 삼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B군에서 B1, 티아민, B2, 리보플라빈, B6, 피리독신,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자주 나오는 거, 티아민. 수용성 비타민의 대표적인 거, 비타민 B1인데 그것이 티아민입니다. B2는 리보플라빈. 이 두 가지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수용성 비타민이다. 다음은 초기 부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식품이 상하기 시작하는 시기, 처음으로 일반적으로 세균수가, 즉 생균수가 1g당 10의 7승에서 8승,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예, 생균수가 1g당. 그 다음에 휘발성 염기질소량이 100g당 30mg, 이걸 초기 부패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 초기 부패 단계는 1g당 세균수가 얼마요? 10의 7승에서 8승,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린 맛이 어떤 맛이냐? 쓴맛하고 떫은 맛의 혼합이 아린 맛이다. 쓴맛과 떫은 맛의 혼합이 아린 맛이다. 쓴맛과 떫은 맛의 혼합입니다. 다음은 유화, 에멀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화입니다. 유화란 물과 기름처럼 두 가지 이상의 액체를 잘 섞어서 에멀전 상태, 예, 묽은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을 유화라고 그래요. 유화에는 유중수적형도 있고 유중수적형도 있고 수중유적형도 있죠. 유중수적형 그러면 유자 들어간 거, 이게 기름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고체가 된 거, 딱딱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중이니까 이것은 묽은 것이죠. 예, 묽은 것 속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간 딱딱한 건 뭐예요? 마가린이나 버터 같은 거죠. 예, 유중수적형에서 마가린, 버터. 이건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중유적형은 뭐예요? 이건 묽은 거예요. 우유라든가 아이스크림, 예, 마요네즈. 이런 건 수중유적형이에요. 그래서 유화, 에멀전 상태 꼭 알아두시고요. 물과 기름처럼 두 가지 이상의 액체를 잘 섞어서 에멀전 상태로 만드는 것을 유화라고 하며, 유화에는 유중수적형과 수중유적형이 있다. 유중수적형의 유자는 좀 딱딱한 거죠. 그래서 버터와 마가린 떠올리시고, 수자는 줄줄 흐르는 물이죠. 물 속에 기름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면 마요네즈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죠. 다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문제로 빨리 풀어가겠습니다. 미숙한 매실, 아까 청매라고 그랬죠. 살구씨, 예, 이 청매 계통에 들어있는 독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미그달린이죠. 청아 그런다고 그랬죠. 심청아. 예, 심청의 아버지가 눈뜬 청아, 청매실은 아미그달린이다. 식품 첨가물 중 보존료의 목적, 예, 부패 방지. 어떤 부패 방지예요?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예요. 이 산화에 의한 부패 방지가 아니에요. 미생물에 의한 보존료, 부패 방지, 보존료 또는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런다? 예, 방부제.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입니다. 중금속에 의한 중독과 증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납중독, 빈혈, 소화기 장애 등의 조혈 장애 맞습니다. 수은 중독, 수은 중독 그러면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요. 아, 그분 전라도 사람인데 이렇다 카이 저렇다 카이 하더라. 수미 카이 수미 씨가 미나마타병에 걸려가지고 미나마타병이 뭐예요?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레타 카이 저레타 카이 하면서 그 경상도 말씨를 쓰더라. 그래서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 중독은 이타이타이병이에요. 수, 미, 카, 이.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 카드뮴 중독은 이타이타이병. 이타이타병이 뭡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골연화증과 관계되는 거예요. 골연화증. 미나마타병은요. 이거는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마비 증세. 자, 그래서 수은 중독은 골연화증이 아니고 수미, 미나마타병. 이게 뭡니까? 이거는 언어장애라든가 예, 이 마비 증세가 오는 거 이런 거고, 카드뮴 중독은요. 이타이타이병, 골연화증. 예,
비소 중독도 뭐 구토, 설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맞는 것은 납중독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납중독은 빈혈, 조혈장애와 소화기 장애 등의 조혈장애가 온다.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납중독은 빈혈과 소화기 장애다. 황색 포도상규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황색 포도상규균 열에 약하다고 그랬죠. 7, 80도에서 10분 정도만 끓여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포도상규균이 만들어낸 독소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어나는 거예요. 균체는 열에 강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 균체 자체는 열에 약해요. 근데 이 균체가 만들어낸 독소, 이 독소가 열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균체가 그렇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하게 되죠. 맞습니다.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엔테르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패류의 선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은 어패류, 그것도 바다 어패류면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봤죠? 그렇죠. 트리메탈아민. 트리메탈아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어패류가 얼마나 신선한가 안 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패류의 부패에 관계되는 것이 트리메탈아민이라는 원인 물질이에요. 과거 일본 미나마타병의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수미 씨가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말로 이레타카이 저레타카이 하더라. 그래서 수은 중독이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 중독이 이타이타이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나마타병 그러면 뭐예요? 수은 중독. 식품 첨가물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거 맞죠? 다량 사용할 때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죠? 소량, 미량 조금만 사용해도 효과가 나타나야겠죠? 식품 첨가물을.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킬 거 맞습니다. 식품 성분 등에 의해서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을 그렇죠. 함량이 얼마나 된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 적합한 것. 자, 손에 상처가 난 사람은 화농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음식 조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뭡니까? 화농성 질환의 식품 취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에서 예, 상처가 난 데서 뭐가 나오죠? 황색 포도상규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든 음식 속에 들어가서 독소를 뿜어내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식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포도상구균, 화농성 질환 연관되고 화농성 질환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입니다.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서 식품은 특유의 부패치, 부패 냄새를 나타내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민유, 황화수소, 인돌. 아까 이건 다 봤죠? 이게 부패치와 관계 있는 거. 아세톤, 아세톤은 뭐에 쓰는 겁니까? 매니큐어 칠하고 그거 지울 때 쓰는 거. 이런 게 아세톤이죠. 예? 또는 뭐 옛날에 그 타자기라든가 이런 데 그 금속품 뭡니까? 세척하고 이럴 때 쓰는 게 아세톤이란 말이죠. 매니큐어 칠한 거 지우는 거. 이거는 화학제품입니다. 그래서 부패 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습열조리법으로 조리하지 않은 것은 습열조리법이 아니다 그러면 건열조리법이죠. 습열조리법은 어떻게 됐든 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섯전골 물 들어가고 샤브샤브 물에 넣고 설렁탕 물이고 그러면 불고기는 그냥 예, 불에다 굽는 거죠. 건열조리법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습열조리법으로 조리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건열조리법으로 조리한 것 이렇게 물은 거니까 불고기가 되겠습니다. 총유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없는 자는 그랬어요. 아까 우리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봤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 지정할 수 있고 자치도지사 지정할 수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이 지정 못해요? 보건환경연구소장은 예, 뭐
코로나19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는 일하겠지만 예, 집단 급식소,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홍조류에 속하는 해조류는 나왔네요. 홍조류. 또 올랐죠? 그렇죠. 김이죠. 까만 것 같지만 이거 물에 풀어보면 어떻다고요? 네, 붓다고요. 홍조류입니다. 다음 중 환원성이 없는 것은 비환원성.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설탕. 그렇죠? 설탕과 전분인데 거의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환원성, 그러면 설탕. 베이컨류는 돼지고기의 어느 부위라고 그랬습니까? 베이컨? 네, 뱃살이죠. 베이컨, 뱃살. 뱃살이면 어디입니까? 복부 용력이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카세인이 효소에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식품. 카세인. 카세인 그럼 무엇 떠올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치즈죠. 카세인에다가 예, 카세인은 우유에 80%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우유에다가 레닌 같은 효소제를 넣으면은 굳어지죠. 이 커드가 되는 그것을 갖다가 곰팡이로 좀 숙성시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치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카세인이 효소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치즈입니다. 다음 중 어치 성분인 트리메탈아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불쾌한 어치는 트리메탈아민의 함량과 비례합니다. 맞습니다. 수용성이므로 물로 씻으면 많이 씻으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해수어보다 담수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아니죠. 해수어에서는 트리메탈아민이고 담수에서는 뭐라고 써요? 담수어는 피, 피페레딘. 예. 담수어는 피페레딘이고 해수어, 바닷물 고기는 트리메탈아민이라고요. 그래서 트리메탈아민은 해수어, 바닷물 고기에서이고 담수에 더 많이 생성된다고 틀렸죠. 담수어는 피페레딘이다. 트리메탈아민 옥사이드가 환원되어 생성된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밀가루 제품의 가공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밀가루 제품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이 뭐죠? 그렇죠. 글루텐. 이 글루텐이 끈끈한 정도예요. 끈끈한 정도에 따라서 박력분, 중력분, 그 다음에 강력분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밀가루가요. 그래서 밀가루 그러면 가장 가공 특성의 가장 큰 거는 글루텐입니다. 식품의 성분을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으로 나눌 때 특수 성분에 해당되는 것. 일반 성분에는 유기물과 무기물, 그 다음에 특수 성분에는 빛, 색깔, 맛, 향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향기 성분, 이건 특수 성분이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 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성분이다. 특수 성분은 향기, 맛, 빛깔 뭐 이런 것들이죠. 효소적 갈변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자, 효소적 갈변도 있고 비효소적 갈변도 있다고 그랬죠. 간장이나 된장 등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이건 비효소적이라고 그랬어요. 블렌칭의 반응이 억제되는 것. 이건 효소적 반응 억제제라고 그랬어요. 아민류와 카보닐 화합물. 이것도 비효소적이에요. 아스코브산의 반화반응은 이것도 비효소적이에요. 그럼 효소적인 것은 블렌칭. 블렌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덧끄다. 덧끄는 거 아시죠? 7, 80도 열에다가 덧끄는 거. 이렇게 하면 효소 반응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적 갈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물에 녹는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이 뭐냐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티아민과 리보프라빈,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래서 여기서는 티아민이 되겠습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 티아민, 비타민 B1이죠.
일반적으로 식품 1g 중 생균수가 얼마 이상일 때 초기 부패로 판정하는가? 초기 부패 1g당 아까 봤죠? 10의 7승에서 10의 8승. 그럼 여기서 고르면 10의 7승계 이거네요. 아린 맛은 어느 맛의 혼합이냐 그랬어요? 아린 맛. 신맛, 쓴맛, 쓴맛, 단맛, 신맛, 떫은 맛, 쓴맛, 떫은 맛. 예, 쓴맛, 떫은 맛의 혼합이라고 그랬죠? 아린 맛, 쓴맛, 떫은 맛입니다. 아린 맛은 쓴맛과 떫은 맛의 혼합이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